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복돌이의 의리, 기름장수에게 내린 하늘의 복,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고을에 김성도라는 참기름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무거운 기름통을 지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기름을 팔았습니다. 낙지만 정갈한 무명을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스럽게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성실함 그 자체를 보는 듯 했습니다. 등에 진 기름통의 무게가 상당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사세요. 질 좋은 참기름이요. 고소한 들기름도 있습니다. 김성도의 우렁찬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일을 해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그는 변함없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궁핍한 생활이었지만 그의 끈질긴 노력과 정직한 마음가짐으로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기름 장수들과 달리 김성도는 기름에 물을 타지 않았고 저울질도 정확했습니다. 손님들은 점차 그의 정직함을 알아보게 되었고 멀리서도 김성도의 기름을 사러 왔습니다. 김성도의 기름은 믿을만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의 장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김성도는 마침내 고을 안쪽에 기와를 올린 아담한 새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은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우물도 있어 그에게는 꿈같은 보금자리였습니다. 대문 앞에는 작은 화단도 있어서 봄이면 개나리꽃이 노랗게 피어났습니다. 집을 장만한 김성도는 이제 장가를 가고 싶었습니다. 30이 넘은 나이에 아직 장가를 못 간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진작 며느리를 구해놓으셨을 텐데 일찍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온 그에게는 이런 일마저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느 봄날 김성도는 기름을 팔러 인근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최분이라는 처녀를 만난 것입니다. 분이는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치 달빛처럼 은은하고 청순했습니다. 검은 머리에 단정한 가르마, 흰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김성도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가는 모습은 그림 같았습니다. 허리가 곱고 걸음걸이가 우아했으며 가끔 바람에 흩날리는 치마자락이 꽃잎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김성도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보시오 소저. 김성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분이를 불렀습니다. 분이는 수줍게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김성도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미소는 마치 봄바람처럼 따뜻했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정말 있는 일이구나 하고 김성도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기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시오. 김성도는 겨우 이 한마디만 하고는 얼굴이 빨개져서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분이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김성도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분이가 사는 마을로 기름을 팔러 갔습니다. 사실 그 마을에는 기름을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는 분이를 보기 위해서라도 그곳을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기름이 한 되도 팔리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분이와 마주치기만 해도 그날은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만 점차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나중에는 짧은 대화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이도 성실하고 정직한 김성도의 인품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장사꾼들과 달리 김성도는 예의가 바르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석 달 정도 지나자 김성도는 용기를 내어 혼인을 청했습니다. 마을의 노인 한 분이 중매를 서주었습니다. 분이의 부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김성도가 기름 장수라는 것이 다소 걱정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실함과 진실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집까지 장만한 능력을 보고 마침내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김씨 총각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우리 분이가 고생하지 않을 것 같구나. 분이의 아버지가 마침내 허락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성도는 기쁨에 겨워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이런 아름다운 여인과 혼인할 수 있다니 그야말로 꿈만 같았습니다. 혼례는 가을에 올렸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을 다한 혼례였습니다. 김성도는 새 한복을 맞춰 입었고 분이는 어머니의 혼례복을 물려받아 입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고 그날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김성도는 분이를 마치 귀한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그는 아내가 손끝 하나 다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빨래나 밥짓기 같은 집안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바느질조차 분이가 하려고 하면 말렸습니다. 물동이를 나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곱게 앉아 계시기만 하시오. 이런 거친 일은 내가 다 하겠소? 김성도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아침밥과 점심밥을 모두 준비해 놓고 기름 장사를 나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는 다시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분이가 입을 옷까지 직접 빨아서 다듬질을 했습니다. 이웃 부녀자들은 분이의 팔자를 부러워했습니다. 분이 댁은 참 복이 많구나. 저런 남편을 어디서 구하나. 우리도 저런 남편을 만났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분이는 점점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남편의 고마움을 잊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김성도가 늦게 돌아오면 성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지겨웠기 때문입니다. 서방,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나는 하루 종일 혼자 있어 지겨워 죽겠는데. 미안하오, 마누라. 기름을 다 팔아야 하루벌이가 되지 않겠소. 우리 장례를 위해 조금만 참아주시오. 김성도는 언제나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부엌으로 달려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본인은 밥도 제대로 할 줄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어머니가 다 해주었고 결혼 후에는 김성도가 다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김성도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분이가 밥을 지었더니 밥은 설익고 국은 짜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김성도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강아지는 어미를 잃었는지 길가에서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김성도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더러운 짐승을 왜 집으로 데려왔어요? 부인은 강아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젖은 강아지에서 나는 냄새가 싫었습니다. 아직 새끼라 불쌍해서 그랬소. 얘가 자라면 집을 지켜줄 테고 안 돼요. 당장 내다 버리세요. 집안이 더러워지잖아요. 하지만 김성도는 차마 강아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밖은 춥고 비까지 내리는데 이 작은 생명을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몰래 뒷마당 헛간에 숨겨두고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아지에게 복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복이 많이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복돌이는 정말 영리했습니다. 김성도가 낮에 기름 장사를 나갈 때는 조용히 따라와서 구경꾼들의 관심을 끌어 장사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자연스럽게 기름도 더 많이 팔렸습니다. 복돌이는 또한 매우 충성스러웠습니다. 김성도가 어디를 가든 꼬리를 흔들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복돌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음씨가 나쁜 사람을 만나면 신기하게도 계속 짖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성도 왜 그러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 복돌이가 짖는 사람들은 정말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치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결국 분인이 복돌이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김성도가 장사를 일찍 마치고 들어와 복돌이를 헛간에서 들여보내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게 뭐요? 내가 분명히 버리라고 했는데 몰래 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누라,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이 녀석이 참 영리합니다. 집도 잘 지킬 것 같고요. 하지만 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자신 몰래 키웠다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결국 김성도는 어쩔 수 없이 복돌이를 집 밖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복돌이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아는 듯 김성도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 작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성도 마음이 아팠지만 아내의 성화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복돌아. 어서 다른 좋은 주인을 만나거라. 복돌이는 마지막까지 뒤를 돌아보며 집을 떠났습니다. 김성도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성도의 맞은편에는 박종만이라는 푸죽한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멀리서 봐도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우렁차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습니다. 박종만의 아내는 얼굴도 예쁘지 않을 뿐더러 옷 입는 솜씨도 없어 늘 촌스럽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성격도 소심해서 남편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종만은 맞은편에 사는 아름다운 분이를 볼 때마다 은밀한 욕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분이가 마당에서 거닐 때나 우물가에서 쉬고 있을 때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김성도와는 달리 자신은 힘도 세고 돈도 더 많이 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김성도가 기름 장사를 나간 사이 박종만은 고기를 팔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날이었습니다. 마침 분인이 혼자 장을 구경하러 나가는 것을 보고 뒤를 따랐습니다. 분인은 천천히 걸으며 여러 가게를 구경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물건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러다가 연지분을 파는 작은 가게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여러 가지 연지분과 백분, 향 등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특히 서역에서 온 고급 연지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연지분은 색깔도 곱고 향기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사지 못하고
아쉬운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박종만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 연지분을 사서 분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드디어 분이와 대화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보시오, 이 물건을 한번 써보시겠소? 박종만이 분이 앞을 막아서며 연지분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그걸 왜 제게 물어보세요? 아, 이것은 내 집사람을 위해 산 건데 말이요. 집사람이 너무 비싸다고 화를 내며 돌려보내지 않겠소? 허, 사내가 이미 산 물건을 어떻게 모르겠소. 그래서 내 이 물건에 걸맞는 어여쁜 주인을 찾아주려던 참이요. 분이는 바로 그 연지분이 자신이 갖고 싶어 했던 것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가 주는 물건을 받는 것은 조금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귀한 물건을 정말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물론이요. 써보고 괜찮으면 그대로 쓰고 아니면 그냥 버리시오. 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그 연지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갖고 싶었던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종만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박종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인에게 작은 선물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단, 수건, 예쁜 비녀, 향기로운 향, 귀한 놀이개 등등 말입니다. 매번 그럴듯한 핑계를 댔습니다. 때로는 손님이 남기고 간 것이라 하고 때로는 잘못 산 것이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선물을 받는 것뿐이었지만 점차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분이는 박종만의 건장한 체격과 남성적인 매력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성도와는 달리 박종만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성도가 늘 자신에게 굽신거리는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박종만은 시원시원하게 말했고 때로는 주도권을 잡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 서방은 참 볼품없어. 맨날 기름 냄새나고 비굴하기만 하고. 분이는 박종만의 넓은 품에 안겨 남편의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종만은 이런 분이의 말을 들으며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선물 주고받기를 넘어서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감출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웃들의 수근거림이 시작되었고 박종만의 아내 역시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박종만이 푸죽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도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돈과 물건들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특히 자신이 아끼던 비녀와 수건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종만의 아내는 화가 났지만 집안에서 힘이 없어 남편에게 대놓고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박종만은 평소에도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거칠어서 무서웠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김성도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매일 벌어오는 돈 전부를 다른 여자에게 쓰는 것이 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김성도는 아직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무렵 그가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성문 앞에서 박종만의 아내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성도를 보자 급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망설임과 결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깐 나 좀 봐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김성도는 의아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인사 정도만 나누던 사이인데 이렇게 따로 부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박종만의 아내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 남편과 당신 부인이 요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종만과 분이의 관계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매일 선물을 사서 분이에게 주는 것, 둘이 은밀하게 만나는 것, 심지어 자신의 방에서 사라진 물건들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성도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인데 당신만 모르고 계시더군요. 박종만의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성도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아내를 편하게 해주었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라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확실한 겁니까? 이웃집 김노인네도 봤고 방앗간 총각도 봤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여러 번 목격했다니까요. 김성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무작정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김성도는 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해주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박종만의 아내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김성도는 평소처럼 기름통을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성문을 나가자마자 몰래 돌아와 집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정말로 박종만이 김성도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뒷문으로 말입니다. 김성도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쪽마루 밑에 납작 숨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박종만과 분이가 서로 포옹하며 속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이는 박종만의 품에 안겨서 김성도의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정말 지겨워요. 맨날 기름 냄새만 나고 힘도 없고 그런 약한 남자와 살기 답답하겠소. 나 같은 남자와 살아야 재미있을 텐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김성도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요? 껴안고 있던 박종만과 분이는 갑자기 나타난 김성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금세 뻔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하긴요. 옆집 박 서방이 내게 버선 수선을 부탁해서 보고 있던 참이었어요. 맞소. 내 아내가 손재주가 없어서 김서방 댁에 부탁한 것뿐입니다. 박종만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성도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내가 전부 듣고 다 봤소. 당신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요. 증거나 있어? 박종만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김성도는 너무 화가 나서 박종만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박종만은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김성도가 밀려났습니다. 어디? 비리비리 약해 빠진 놈이 나에게 덤벼? 박종만은 김성도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김성도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박종만은 계속해서 김성도를 때렸습니다. 김성도는 맞서려 했지만 힘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얼굴이 부어오르고 코에서 피가 났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보고도 김성도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차갑게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속으로는 박종만이 이기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두고 보시오. 내 이 파렴치한 작자를 관아에 고발하겠소.
김성도는 피를 흘리며 외쳤습니다. 박종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하하, 좋소. 가서 고발해 보시오. 어떻게 될지 그거 참 궁금하군. 박종만은 분이에게 의미심장한 눈짓을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분이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편을 보고도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창피해. 쓸데없는 일로 소란을 피우니 일이 꼬이네. 정말 볼품없어. 김성도는 아내의 차가운 말에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김성도는 어렵사리 그를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고발장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관아에 가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또는 며칠 후 모든 관련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박종만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김성도가 고발장을 낼 것을 예상하고 미리 관아의 아전들에게 돈을 뿌려 놓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또에게도 비싼 선물을 바쳤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종만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푸주간에서 일하는 장사치입니다. 어떻게 남의 아내와 그런 짓을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시장의 다른 상인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분이도 거짓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원님, 저는 평소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어찌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근심이 많아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 남편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이런 누명을 씌우다니 창피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분이는 한바탕 울었습니다. 사도는 이미 박종만에게 매수된 상태라 김성도의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성도, 내 녀석이 증거도 없이 남을 모욕한 개로구나. 이는 무고죄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나으리 저들이 거짓을 고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요. 하지만 사도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성도에게 곤장 20대를 명했습니다. 김성도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뇌를 맞고 이웃들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분이는 전혀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남을 헐뜯다가 벌을 받은 거지요. 김성도는 온몸이 아파서 한 달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분이는 김성도를 헛간으로 내쫓았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김성도는 굶주림에 지쳐 거리로 나가 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겨울날 눈이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김성도는 몇 집을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김성도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성도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복돌이였습니다. 한 달 전보다 훨씬 커진 복돌이가 입에 따뜻한 경단을 물고 와서 김성도 앞에 놓았습니다. 복돌아, 너는 어떻게 여기를... 김성도는 눈물을 흘리며 경단을 먹었습니다. 복돌이는 김성도의 얼굴을 핥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정말 사람보다 짐승이 더 의리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복돌이는 매일 김성도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성도는 복돌이가 어디서 음식을 구해오는지 궁금해서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복돌이는 성 밖에 사는 부자로이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음식을 받아와서 김성도에게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굶으면서도 말입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김성도의 상처가 어느 정도 나았습니다. 이제 다시 기름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인의 진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성도는 분인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으로 삽시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인정할 수 없소. 분인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 집은 제가 가져야겠어요. 당신이 결혼할 때 저에게 준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요? 이 집은 내가 5년을 고생해서 겨우 산 것이요. 당신이야말로 무슨 소리세요? 그럼 집 문서를 보여주세요. 제 이름이 되어 있으니 못 보여주는 게 아닙니까? 김성도는 황급히 문서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분인이 미리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김성도는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김성도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을박 숲으로 가서 목을 매려고 했습니다. 밧줄을 나무에 걸고 있는데 갑자기 복돌이가 나타나서 밧줄을 물고 달아났습니다. 복돌아, 왜 그러니? 밧줄을 돌려줘. 복돌이는 절대 밧줄을 놓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김성도는 복돌이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숲속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살려주시오. 김성도는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강도 2명이 한 노인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평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던 부유한 정노인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 제발 살려주시오. 어려사리, 고향에 어머니 성묘를 하러 가는 길이란 말이요. 강도들은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때 복돌이가 갑자기 뛰어나가 강도의 손을 물었습니다. 강도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김성도는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복돌이가 물고 온 밧줄에 돌을 묶어 강도들을 때렸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정인의 하인들도 합세했습니다. 모두가 합심해서 강도 2명을 붙잡았습니다. 정인은 김성도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일세.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평소 어르신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 덕을 받는걸요. 김성도는 복돌이가 정노인의 음식을 가져왔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정인은 김성도의 사연을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정말 인연이군. 이제 기름 장사는 그만두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게 어떤가? 장부를 보는 일인데 어려운 일은 아닐세. 삭 후하게 쳐주겠네. 김성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이런 은인을 만나다니 정말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김성도는 정인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돌이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정인은 김성도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몇 년 후 자신의 큰딸이 김성도와 혼례를 올리게 했습니다. 정인의 딸 수경은 분인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하며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김성도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한편 분인은 박종만 때문에 고생 중이었습니다. 박종만은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맺는 바람둥이였습니다. 결국 나쁜 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병을 분인에게도 옮겼습니다. 분인은 점점 병이 악화되어 얼굴이 흉하게 변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분인은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김성도를 찾아가서 숨겨놓았던 집 문서를 돌려주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같은 남편이 어디 있다고? 과거는 있고 다시 받아줄 수 없을까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소. 하지만 용서는 하겠소. 김성도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분인은 며칠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종만도
얼마 후 같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김성도는 정인의 유산을 이어받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복돌이는 오래 살며 김성도 가족을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실하고 정직한 김성도의 삶을 통해 선한 행동은 결국 보답을 받는다는 교훈을 보여준다. 김성도는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배신당해도 자신의 성실함과 인내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충직한 반려견 복돌이와 은인의 도움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 반면 탐욕스럽고 거짓된 최분과 박종만은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며 외적인 모습에 속지 말고 사람의 마음과 본성을 보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이 이야기는 진심과 성실함의 가치, 충성과 선의의 힘, 그리고 탐욕과 배신의 결과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 조선 최고의 화가가 된 며느리. 조선 후기 한양 북촌의 한 양반가 사랑채에서 새벽 일찍부터 발소리가 분주했습니다. 윤나가 찬물에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빨래를 시작하는 소리였죠. 26살의 윤나는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3년째. 하지만 여전히 이 집에서는 평민 출신 며느리로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윤나야, 또 게으름 피우고 있느냐. 시어머니 한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랑채를 가로질렀습니다. 한씨 부인은 대대로 내려온 족보와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평민 출신인 윤아를 며느리로 맞은 것 자체가 집안의 수치라고 여기고 있었죠. 예, 어머님, 지금 막 빨래를 마저 하고 있사옵니다. 윤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일상이 때로는 숨 막힐 듯 답답했지만 그래도 참고 견뎠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만큼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가야, 이리 와 보거라. 윤나가 빨래를 마치고 있을 때 안채에서 시아버지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기훈 어른은 올해 60을 넘기셨지만 몇 년 전부터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과거 시험에도 급제하여 관직에 몸담았던 분이셨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침상에만 누워 계셨죠. 아버님, 부르셨나요? 윤아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야윈 얼굴을 보면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아가야,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 윤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림을 그린다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사실 윤아는 어려서부터 그림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친정에서도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였죠. 하지만 시집 온 후로는 감히 그런 취미를 드러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서 조금 숨길 것 없다. 내가 밤마다 동네 사람들 초상화를 그려주며 한 양씩 받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 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큰일이었거든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저 아버님 약값이라도 보태려고. 정기훈 어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착한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몰래 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맙다, 아가야. 하지만 너는 더 큰 그릇이다. 내 그림 솜씨를 보니 이건 범상치 않구나. 바로 그때 대문 너머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정우가 또 술에 취해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29살의 정우는 한때 총명하여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연달은 과거 낙방으로 크게 좌절한 후 기생집을 전전하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허공님, 윤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정우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벽에 기댔습니다. 아, 부인, 미안하오. 또 늦었소. 정우의 눈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집안일로 고생하는 동안 자신은 현실 도피만 하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연달은 실패로 상처받은 자존심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들어가서 쉬세요. 유나는 남편을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답답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했습니다. 과거 급제에 꿈이 좌절된 양반 남성의 고뇌를 말이죠. 그날 밤 집안이 조용해지자 유나는 작은 등불을 켜고 조용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김서방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유나는 붓을 들고 집중했습니다. 한 획 그어나가는 붓끝에서 생동감 넘치는 인물이 살아났습니다. 단순히 얼굴 형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성격까지 담아내는 것이 유나만의 특별한 재주였습니다. 참 신기해. 유나 스스로도 때때로 자신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림이 신기했습니다. 마치 붓끝에 생명력이 깃들어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초상화 한 점을 완성하면 보통 한 양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시아버지의 약을 샀거나 집안 살림에 보탤 수 있었죠.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은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과 강, 구름과 새들이 어우러진 산수화를 말이죠. 어느 봄날 윤나는 동대문 밖 장터에 나갔습니다. 시아버지 약재를 사러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바구니에서 그림 한 점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에 완성한 산수화였는데 혹시나 해서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아이고. 유나가 황급히 그림을 주워들려 할 때 한 노인이 먼저 그림을 집어들었습니다. 예순쯤 되어 보이는 그 노인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그 노인이 바로 한양에서 소문난 그림상인 노아상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그림을 사고 팔며 진짜 명작과 가짜를 구별하는 안목을 기른 사람이었죠. 부인, 이 그림이 어디서 난 것이오? 아, 그것은...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그렸다고 말하기가 쑥스러웠거든요. 혹시 부인께서 직접 그리신 것이요? 노아상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진짜를 알아보는 직감이 발동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 필치는 이건 당대 최고 화엄보다도 뛰어나오. 부인, 이것은 천재의 손끝에서 나온 것이요. 노아상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나의 산수화는 단순히 기법이 뛰어난 것을 넘어서서 자연의 기운을 담아낸 영성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유나가 그림을 판 돈으로 시아버지께 좋은 약재를 사다 드렸을 때였습니다. 얘야, 이리 나와라. 시어머니 한씨 부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유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이것이 뭐냐? 한씨 부인이 들고 있는 것은 유나가 그린 그림과 받은 돈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러 바쳤나 봅니다. 감히 이 집 며느리가 돈벌이를 위해 그림을 그렸다고? 이건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당장 집에서 나가라. 한씨 부인은 분개했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벌다니. 그것도 그림 따위를 그려서 양반과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유나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약값을 위해서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시아버지만 서운해하실 뿐이었습니다. 아무 변명 말고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바로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윤나 부인 계시옵니까? 문을 열어보니 며칠 전 만났던 노아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중하게 포장된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한씨 부인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소인은 한양에서 서화를 거래하는 노아상이라고 합니다. 윤나 부인의 그림을 사러 왔습니다. 뭐라고? 그림을 사러? 예, 부인의 그림 솜씨는 정말 범상치 않습니다. 이런 실력이라면 도와서 화원들도 감탄할 것입니다. 노아상은 정중하게 윤나의 그림 실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물화의 생동감과 산수화의 기운, 생동이 얼마나 뛰어난지 강조했습니다. 이런 그림이라면 한 점에 최소 열량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시부인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열량이라면 보통 사람의 한 달 생활비였지요. 정말 그 정도 값어치가 있다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이 부인의 실력이라면 궁중이나 사대부가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것입니다. 윤아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그렇게 인정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까다로웠지만 적어도 윤아를 내쫓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정우가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미안하나오. 어느 날 밤 정우가 술 대신 차를 마시며 윤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한심했구나. 아내가 이렇게 뛰어난 재주가 있는데도 모르고. 윤아는 남편의 눈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실함을 읽었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서방님,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요. 멸시받던 며느리 윤나의 숨겨진 재능이 드러나면서 집안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윤나에게는 더 큰 시련과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윤나의 그림 솜씨가 노아상을 통해 알려지자 한양 시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북촌에 범상치 않은 여인 화가가 있다. 그 소문은 양반가부터 시작해서 평민들 사이에까지 퍼져나간 것입니다. 며칠 후 윤아의 집에는 그림을 주문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초상화 주문이었지만 점점 산수화나 화조화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며느리가 달라 보이는구나. 시아버지 정기훈 어른은 침상에서 윤나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며느리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본 자신의 안목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윤아는 하루에 4-5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각각 1,000원양씩 받으니 하루 수입이 보통 사람의 한 달 벌이와 맞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의 약값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한편 궁중의 그림을 담당하는 도화서에도 윤아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도화서 화원들은 대부분 대대로 그림을 그려온 집안 출신이거나 뛰어난 실력으로 선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궁밖의 여인이, 그것도 평민 출신이 자신들보다 뛰어나다는 소문이 도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최화원. 정말 그런가? 북촌의 여인 화가가 우리보다 낫다고? 글쎄요. 아무리 그래도 도와서 화원들을 능가한다는 것은 과장이 아닐까요? 특히 젊은 화원 최문호는 이 소문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는 29살의 재능 있는 화원으로 언젠가는 도화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신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는 생각에 불쾌했습니다. 한번 가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최문호의 제안으로 몇몇 화원들이 윤나의 그림을 보러 갔습니다. 그들은 변장을 하고 일반 손님인 척했습니다. 산수 한 점 부탁하고 싶은데요. 예, 어떤 느낌으로 그려드릴까요? 윤나는 정중하게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든 윤나의 모습은 마치 신선이 된 것 같았습니다. 먼저 연한 먹으로 산의 윤곽을 잡고 점점 진한 먹으로 세부를 살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물의 흐름을 표현할 때는 붓을 마치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1시간 만에 완성된 그림을 본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범상치 않은 실력이었습니다. 특히 기운 생동이 뛰어나 그림 속 자연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화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확실히 보통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정우는 아내의 변화를 지켜보며 점점 더 큰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윤아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수줍음 많고 조용한 아내였는데 붓을 들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등불 빛에 비친 윤아의 옆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는 윤아의 눈빛은 별처럼 빛났고 조심스럽게 붓을 움직이는 손길은 마치 꽃잎처럼 우아했습니다. 내가 이런 멋진 아내를 두고도 방탕하게 살았다니. 정우는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과거 낙방의 좌절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동안 아내는 묵묵히 가정을 지키며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 고마워. 네. 갑자기 왜요? 윤아가 붓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한심한 서방이었는데도 묵묵히 견뎌줘서, 그리고 이렇게 멋진 재능으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줘서. 윤나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남편이 이렇게 진심 어린 말을 해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서방님,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제대로 도울게요. 당신의 꿈을 응원할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우는 과거 급제의 꿈을 포기하고 아내의 그림 사업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아는 남편의 변한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윤아는 평소보다 한복을 단정히 입었고 머리도 정갈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등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자 정우는 새삼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가을 조선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나라에서 대규모 사신단이 한양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사신단에는 청나라의 젊은 귀족인 리우 공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우 공자는 28살의 청년으로 무예와 학문은 물론 특히 그림에 대한 조예가 깊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청나라 황실에서도 인정하는 감시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도 조선의 문화재와 그림을 살펴보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문화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소. 리우 공자는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다양한 그림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화서의 작품들부터 민간의 그림까지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며칠 후 리우 공자 일행이 북촌을 거닐다가 우연히 윤아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상에서 운영하는 가게에 윤하의 산수화한 점이 전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이것은? 리우 공자는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깊은 감탄을 했습니다. 이런 그림이 조선에 있다니 이 기운 생동과 필치는 청나라 황실의 화원들도 감탄할 것이요. 리우 공자는 즉시 이 그림을 그린 화가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노상은 기꺼이 윤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 윤하 부인이십니까? 리우 공자가 윤하를 처음 본 순간 그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젊은 여인이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청나라 귀족이라고 해서 주눅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림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후로는 누구 앞에서든 당당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그림이라면 청나라 황실에서도 탐낼 것입니다. 리우 공자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리고는 윤하에게 청나라 황실에서 쓸 그림 몇 점을 주문했습니다. 한 점당 100냥이라는 거금을 제시했습니다. 윤하는 꿈만 같았습니다. 한 점에 100냥이라니 이제 정말로 가정의 경제적 걱정은 완전히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윤하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화서의 채문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평가를 받는 윤하가 못마땅했던 그는 나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둘 수는 없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채문은 윤하의 그림을 몰래 훔쳐서 자신의 작품이라고 속여 청나라 사신에게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채문은 몰래 윤하의 집에 잠입했습니다. 마침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였습니다. 그는 윤하가 리우 공자를 위해 그린 최고 작품인 금강산도를 훔쳐갔습니다. 다음 날 채문은 당당하게 청나라 사신단을 찾아갔습니다. 리우 공자님께 바칠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오, 이것은... 리우 공자가 그림을 펼쳐보는 순간 그는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금강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표현된 걸작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최화원의 솜씨가 이 정도인 줄 몰랐군요. 채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리우 공자는 그림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림을 감상해온 그의 예리한 눈이 발동한 것입니다. 잠깐, 이상하군요. 리우 공자는 그림의 구석에 있는 작은 표시를 발견했습니다. 윤하만의 독특한 붓 터치였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윤하의 다른 작품에서도 보았던 특징이었죠. 최화원, 이 그림의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신 건가요? 리우 공자가 세부 기법에 대해 질문하자 채문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그린 게 아니라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 구름 표현법도 특이하군요. 어떤 붓을 사용하셨는지요? 연다른 질문에 채문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인 리우 공자를 속이기는 어려웠습니다. 혹시 이것은 윤하 부인의 작품이 아닙니까? 리우 공자의 날카로운 지적에 채문은 결국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남의 작품을 훔쳐서 자신의 것이라고 속였다니. 리우 공자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청나라에서 온 귀한 손님을 속이려 했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진정한 예술가인 윤하를 모독한 것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조선 조정에서도 크게 놀랐습니다. 도화서 화원이 이런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은 국가의 체면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채문은 즉시 도화서에서 쫓겨났고 윤하에게는
정중한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정우는 아내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청나라의 귀족까지 감탄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부인, 정말 대단해요. 어느 날 저녁, 정우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오늘도 고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은 모습이 마치 그림 속에서 나온 선녀 같았습니다. 부인이 그림을 그릴 때면 정말 다른 사람 같아 보여요. 정우는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눈동자에는 지적인 빛이 흘렀고 작고 오밀조밀한 입술은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빛나는 표정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서방님, 유나도 남편의 변한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예전에 방탕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내가 부인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정우는 아내의 손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유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로맨틱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도 서방님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리우 공자가 조선을 떠나면서 유나의 그림 몇 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 유나의 실력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조선에 정말 뛰어난 여인 화가가 있소. 그 실력은 우리 청나라 황실 화원들과 견조도 손색이 없을 정도요. 이 소문이 청나라 전체로 퍼지자 조선의 윤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한편 조선 내에서도 윤화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그림을 주문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그림 한 점만 그려도 열량은 받을 수 있겠어. 노아상이 감탄했습니다. 윤화의 그림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본 시어머니 한씨 부인도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돈을 버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 돈 덕분에 집안이 윤택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청나라 귀족까지 인정한 며느리의 실력을 보고는 조금씩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한씨 부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평민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나라 황실에서 직접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유나 부인의 그림 솜씨를 황실에서도 보고 싶어 한다는군요. 전령이 전한 소식에 온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조선의 화가가 청나라 황실에 초청받는다는 것은 전무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청나라까지 가게 되는 건가요? 유나는 설레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선 내에서의 활동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큰 무대에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가겠어. 정우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의 꿈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서방님. 유나는 남편의 든든한 지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은 유나는 이제 청나라라는 더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늦가을, 유나와 정우는 청나라를 향해 떠났습니다.
한양에서 북경까지는 보름 이상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유나는 생애 처음 조선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모든 것이 신기하고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방님, 저기 산들 좀 보세요. 우리나라와는 다르네요. 마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유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화가의 눈으로 보는 이국 땅의 풍경은 모든 것이 그림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부인은 정말 어디서든 그림 생각부터 하는군요. 정우는 아내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여행을 위해 새로 지은 남색 한복을 입은 유나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길고 험한 여행 끝에 드디어 북경에 도착했습니다. 청나라의 수도 북경은 한양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습니다. 거대한 성벽과 화려한 건물들,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며 유나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황실로 들어가는 날이 왔습니다. 유나는 가장 좋은 옷으로 단장했습니다. 연한 하늘색 저고리와 진주색 치마, 그리고 머리에는 작은 비녀를 꽂았습니다.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긴장되시겠군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황궁에 들어서자 웅장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조선의 궁궐도 아름답지만 청나라 황궁은 규모와 화려함에서 차원이 달랐습니다. 조선에서 온 화가 윤나를 소왕비 마마께서 접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소왕비는 황제의 후궁 중에서도 특별히 예술을 사랑하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그림의 조예가 깊어서 황실의 모든 그림 관련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분이 그 유명한 조선의 여인 화가로군요. 소왕비는 3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화려한 청나라 복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보다는 지적이고 품격 있는 분위기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소왕비 마마 부르심을 받들어 배웁니다. 유나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소왕비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우 공자로부터 당신의 그림 실력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청나라 화원들만큼 뛰어나다고 하던데 직접 보고 싶었어요. 소왕비는 유나가 가져온 몇 점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금강산을 그린 산수화 앞에서는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이 기운 생동은 우리 궁중 화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소왕비의 칭찬에 유나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너무 높이 평가받으면 나중에 더 큰 기대와 압박을 받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나보다 먼저 청나라에 와서 활동하고 있던 조선인 화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설증이었습니다. 설증은 몇 년 전부터 청나라에 와서 그림을 팔며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가 유나의 그림을 모방한 작품들을 만들어 황실에 바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뭐라고? 내 그림을 모방했다고요? 유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자신의 그림을 베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설증이라는 자가 이미 황제 폐하께 당신과 똑같은 그림을 바쳤다고 합니다. 리우 공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짜라는 뜻인가요?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약 설증이 먼저 그림을 바쳤다면 나중에 온 자신이 위조범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과연 며칠 후 유나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설증이 황제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황제 폐하,
조선에서 온 유나라는 여자가 제 그림을 훔쳐서 자신의 작품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설증은 유나가 그린 것과 거의 똑같은 그림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먼저 황실의 그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군. 조선에서 온 화가가 이미 우리 황실에 있는 그림을 베껴서 원작이라고 주장한다니 황제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청나라 황실을 속이려 했다는 것은 중죄였습니다. 이런 사기꾼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결국 유나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림 위조와 황실, 기만죄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죄였습니다. 부인 정우는 아내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방만리 타국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차가운 옥중에서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났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유나는 머릿속으로 여러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설증이 아무리 내 그림을 베겼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림은 베낄 수 없어.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자신만의 특별한 그림을 그려서 진실을 증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후 소왕비의 배려로 유나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황제 폐하 앞에서 직접 그림을 그려 보이거라. 그래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겠다. 이는 유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날 황궁의 넓은 정각에 황제와 황후, 소왕비를 비롯한 많은 관리들이 모였습니다. 설증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조선의 유나, 내가 진정한 화가라면 지금 당장 그림을 그려보아라.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남편 정우가 멀리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남편에게 안심하라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유나는 큰 종이를 펼치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감정을 담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린 것은 조선의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산이 아니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긴 산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나라의 웅장한 자연을 그렸습니다. 이 먼 이국 땅에서 느낀 감동과 경외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늘을 그렸습니다. 조선과 청나라를 모두 품고 있는 큰 하늘을 말이죠. 붓을 움직이는 유나의 모습은 마치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세밀하게, 때로는 거칠게, 감정에 따라 붓 터치가 달라졌습니다. 몇 시간 후 놀라운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천지조화도라고 부를 만한 대작이었습니다. 그림을 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황제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그림은 청나라 최고의 화원들도 쉽게 그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림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깊이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에 대한 그리움, 청나라에서 느낀 감동,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순수한 열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설증, 네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황제가 설증에게 물었습니다. 설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교가 뛰어나도 이런 혼이 담긴 그림은 베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황제 폐하, 분명해졌습니다. 진짜 화가는 유나입니다. 소왕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 네가 진짜였구나. 설증은 당장 처벌하고 네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황제는 윤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네 그림 한 점은 천냥에 사겠다. 그리고 청나라 황실의 전속 화가로 모시겠다. 천냥. 보통 사람이 평생 모아도 어려운 큰돈이었습니다. 이제 유나는 정말로 하루에 천냥을 버는 화가가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제폐하. 윤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윤나를 본 정우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부인, 정말 고생했어. 서방님, 고마워요. 서방님이 믿어주지 않았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더욱 깊어진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인이 그림을 그릴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정우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유나는 오늘 새로 갈아입은 연분홍 한복이 달빛에 더욱 곱게 보였습니다. 고운 얼굴에는 이제 자신감과 여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서방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나도야 이제 정말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더욱 깊고 성숙한 사랑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몇 달 후 유나와 정우는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청나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소식이 이미 한양 전체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돌아왔구나. 시아버지, 정기훈 어른은 며느리를 보자마자 기뻐했습니다. 청나라 황실에서 인정받은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 한씨 부인이었습니다. 유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훌륭한 며느리를 두고도 평민 출신이라고 무시했다니. 한씨 부인은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며느리가 청나라 황실에서까지 인정받는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유나는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원망보다는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컸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후 유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그림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청나라 황실에서 인정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림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하루에 한 점씩만 그려도 충분히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루에 천냥을 버는 화가가 된 것입니다. 윤나야, 이제 우리 집안도 완전히 달라졌구나. 정우는 감격했습니다. 아내 덕분에 집안이 부유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도 좋은 약 덕분에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침상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마당을 거닐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기술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제자로 받아들여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그림은 기교만으로는 안 된다. 마음을 담아야 한다.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좋은 그림이 나온다. 유나는 제자들에게 단순한 기교만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마음가짐을 가르쳤습니다. 한편 정우와 윤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더욱 단단해진 것입니다. 서방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어느 봄날 저녁 정원에서 꽃구경을 하며 윤나가 말했습니다. 연한 노란색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를 입은 유나는 봄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나야말로 부인 덕분이지. 부인이 없었다면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야. 정우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해가 지는 정원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완벽한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유나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화가가 아니라 조선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외교관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청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도 우리 조선의 아름다운 문화를 알리고 싶어요. 누나의 새로운 비전을 들은 정우는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당신을 도울게. 정우는 이제 아내의 사업을 전담으로 관리하며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아내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한씨 부인은 이제 윤나를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대단해. 청나라 황제도 인정한 화가라니까. 동네 부인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는 한씨. 부인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도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윤나의 그림 작업을 지켜보며 조언해주곤 했습니다. 아가야, 이 그림에서는 구름 표현이 특히 좋구나.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늘 격려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온 가족이 윤나를 중심으로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윤나의 성공은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여성이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성공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윤나의 성공을 본 다른 여성들도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윤나 선생님처럼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젊은 여성들이 윤나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재능도 중요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의 지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윤나는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나와 정우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한 명씩 태어났습니다. 아이들도 어머니의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아 그림의 소질을 보였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을까요? 딸이 물어보자 윤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분명할 수 있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윤나의 이야기는 조선 전체에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루의 천양번은 화가 며느리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평민 출신의 여성이 노력과 재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윤나와 정우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성숙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서방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꿈만 같아요. 60이 넘은 어느 날 저녁, 윤나가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여전히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도야. 부인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림에 대한 꿈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도 얻었고 화목한 가정도 이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준다는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행복했어. 유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의 한 평민 소녀가 천재적인 재능과 끝없는 노력, 그리고 가족의 사랑으로 최고의 화가가 되어 하루에 천냥을 벌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게 된 아름다운 이야기, 윤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평민 출신의 며느리가 온갖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조선 최고, 나아가 청나라에서까지 인정받는 화가가 되어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 모두 얻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윤나의 이야기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윤나는 조선시대 평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회화 재능을 가진 인물로 그녀의 이야기는 노력과 재능, 사랑이 어떻게 사회적 편견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냉대와 어려운 생활 속에서 고통받았지만 윤나는 아픈 시아버지를 위해 몰래 초상화를 그리며 가족을 돕는다. 그녀의 재능이 인정받으면서 삶은 점차 변하고 남편의 좌절까지 극복하게 돕는다. 윤나의 성공은 단순한 명예나 부를 넘어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예술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이야기는 끈기와 인내, 재능의 중요성, 사랑과 배려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사회적 편견을 넘어설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